자, 교재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중개대 상물에 이제 표시 광고라고 돼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 하면 왜 광고하셔야 됩니다. 원래 중개사무소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첫 번째가 임대료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게 광고비예요. 근데 가끔 사무소마다 임대료보다 광고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무소도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뭐 비용 더 갈 게 없어요. 예. 그럼 선생님 식대 많이 들어가, 식대 집에 가서 밥 먹어. 뭐 도시락 싸와도 되고. 저는 중개사무소 할 때 사무소 안에서 해 먹었어요. 5명이서 근무를 했는데 매일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뭐 메뉴도 그렇고. 그냥 이제 밥을 해 먹었어요.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사실 유류대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가 고객들을 모시고 가잖아요. 현장 갈 때만 잠깐 필요하지 그거 외에 많이 필요 없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개사무소 할 때는요, 공부 발급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등기부나 대장이나 뭐 지적도 같은 공부 발급이 전부 다 유료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유료가 아니고 전산 발급이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은 거의 안 드는데 광고비가 기본이 한 달에 4, 5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이상. 만약에 중개사무소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광고료가 4, 50만 원이면 절반 정도 되는데 중개사무소도요, 월세가 20만 원짜리도 있다니까요. 좀 아담한 거 얻으면 싸죠. 근데 그런 분들이 광고료는 비슷하게 내거든. 4, 50만 원씩. 근데 이제 우리가 광고할 때는요, 의무사항에 있어 내 마음대로 광고하고 싶다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출제되는데 문제는 100% 암기 문제예요. 100%.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중개대 상물에 표시 광고할 때 공통 명시사항 돼 있죠. 명시한단 말은 반드시 밝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엇을 명시해야 됩니까 하니까 박스 안에 지금 5가지 보이죠. 중개사무소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개공의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그럼 이거 실제 조문에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문에 요래 나와요. 개업공사는 중개대 상물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가면 이게 상세 항목을 써놓은 거예요. 그 상세 항목이 나온 게 뭡니까 하면요, 이제 요거 중개사무소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쓰고 개공은 뭐예요? 성명을 명시하라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암기표 갖고 있는 분들은 4페이지 한 표 보세요. 암기표에. 자, 4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중간쯤 밑에요. 중개대 상물 표시 광고에 공통 명시사항, 이제 명시사항 돼 있는데 지금 제 암기표는 항목을 어떻게 외우는 게 조금 편할까 하고 밑에 암기법 써놨죠. 암기법 보세요. 지금 중개사무소는 명소에 가면 연등이 있죠. 거기에 밑에 뭐 써야 된다? 이름 써야 돼요. 성명. 외우시면 돼요. 명소, 연등, 실제 성명까지. 자, 근데 요렇게 이제 명시하는데 보세요. 그럼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광고할 때 모든 광고에는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광고에는.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소공도 있고 중개 보존도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요즘은 월급제가 없거든요. 그럼 사무소도 전부 다 월급이 없고 성과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매수인 임차인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광고 됩니까? 안 돼요. 오로지 개공만 광고할 수 있어요. 오로지 개공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광고를 못해요. 대신 개공이 광고할 때 소공의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는 안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박스 바로 위에 줄 보세요. 다만 보이죠? 박스 바로 위에 줄. 다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럼 소공은 명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해서 안 된다. 자, 요게 이제 모든 실제 광고의 공통적인 명시사항입니다. 모든 광고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광고라면은 오프라인 광고가 있고 온라인 광고 있어요. 물론 광고를 구분할 때요. 기업 광고냐 물건 광고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광고 매체에 따라서 오프라인 광고가 있고 온라인 광고가 있는데 그럼 이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요 항목은 다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왜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그럼 벼룩시장에 내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이제 게시판에 붙이던 모든 광고에는 이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온라인 광고할 때 있죠. 그게 인터넷 광고라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인터넷 광고 시에 명시사항 돼 있는데 이건요. 인터넷 광고할 때 그럼 여기 위에 항목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추가하셔야 돼요. 그럼 추가해야 되는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인데 보시면요. 중개 대상물에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지어야 돼. 근데 이것도 이제 굳이 글자를 따서 외운다면 거기 암기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 종소, 면가, 형 이렇게 끝에 형태도 있으니까 종소, 면가, 형 돼 있는데 종소, 면가 하니까 어디 국수 잘하는 집인가 봐요. 뭐 느낌은 약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를 이제 암기법으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때요? 그 방법을 써서 외우면 돼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시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그럼 선생님 나는 글자 안 따고 조문대로 외우는 게 편한데요. 편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편한 대로. 자, 그런데 이제 거래 형태 들어가지만요.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은 상세하게 명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하는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총청수, 사용승인 검사, 중공업소 인가받은 날,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주차 대수, 입주 가능할 관리비까지. 이걸 그런데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여기 없는 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문제를 안 내요. 그럼 보세요. 인터넷 광고하는 경우에 방 개수나 욕실 개수를 명시해야 된다. 맞죠? 명시 항목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들어있는 놈을요. 안 들어있는 것처럼 출제할 수는 있는데 없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출제하진 않아요. 출제원들이 그 정도로 똑똑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인터넷 광고라는 게 우리 광고 대상물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아파트죠. 중개 대상물은 세 가지가 나눠져요. 나중에 여러분 중개할 때 보면요. 아파트냐, 상가냐, 토지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내가 뭐 할 건지 정해야 돼요. 나는 아파트 할 거야. 나는 토지 할 거야. 나는 상가 할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기 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자격증 따면 아파트, 상가, 토지 다 할 겁니다 하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전문성 없으면요. 고객들을 또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 땅도 나눠야 돼. 공장 부지 할 건지, 농지 할 건지, 임야 할 건지. 그거 다 세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아. 상가도 가면 이제 삼산동에 중개사무소들이 상가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텔만 하는 상가가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식당만 하는 곳도 있고요. 학원만 하는 곳도 있어요. 그 상가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사무소 운영이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가나 토지는요. 인터넷 광고를 거의 안 해요. 광고 찾아보세요. 상가나 토지는 거의 안 올라오고요. 오프라인 광고를 해요. 자기 사무소 이름만 딱 적고 끝이에요. 근데 인터넷 광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네이버나 실제 다음에 아파트 광고를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이게 다 적혀 있다니까요. 그럼 아파트 광고할 때 보세요. 여러분 혹시 25에 15 이렇게 그린 거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25층 중 25층 총층수 있잖아. 25층 25층. 근데 보니까 이제 준공 해놓고 어때요? 1999년 1월 6일 다 적혀 있죠? 총층수 옆에 보면 이거 적혀 있어요. 건물 방향 어때요? 남향.
요런 것들은 실제 보세요. 방 3, 그죠? 욕 2, 차 1.2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 집은 방이 3개, 욕실 2개, 주차 대수가 1.2대.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 입주 가능일도 써놓죠. 그래야지 계약할 때 내가 입주 날짜를 정하잖아. 그다 관리비 어때요? 84제곱미터, 뭐 평균 뭐 24만 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아파트 광고할 때 다 들어간 항목인데 이걸 만드신 분이 그 광고를 보고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광고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걸 만들 때 이미 우리는 아파트 광고를 이렇게 다 하고 있었다고. 그럼 하고 있는 항목을 가지고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없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출전이 어디선가 어때요? 다 이거 막 찾아내 가지고 정답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요. 출전들은. 예, 출전들 뭐 출제해봐야 뭐 돈 안 주거든. 출제원들이 문제 출제하면 돈 엄청 주는 줄 아세요?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주는 줄 아세요? 한 문제 5천 원이야. 40문제 내면 얼마? 20만 원 받아요. 그냥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대학 교수님들이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 어때요? 대충 내요. 물론 이제 거기 위에 출제들 위에 선정위원이 있어요.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한 20배수가 하면 문제를 뽑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제법 줘야지. 왜? 난이도도 다 조정하고 예비시험도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제법 주는데 출제원들은 이거 막 대충 받냐. 그럼 보세요. 광고가 2가지잖아. 얘가 핵심이에요. 2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 쓸 때 진짜 조심할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공통명시상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중개사무소. 인터넷 광고할 때만 뭐가 들어가고? 중개대상물. 그럼 이놈을 이제 이놈에다가 갖다 끼우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보세요.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된다. X잖아.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잖아. 이게 이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은 그냥 요 정도만 외워도 충분한데 지문 쓸 때요. 중개사무소인지 중개대상물인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틀린 사람 많아. 왜? 여기 보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이건 내 사무소 위치고 이거는 부동산 위치잖아요. 다른데 나중에 문제 내면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모든 광고에는 내 사무소는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인터넷 광고할 때만 어때요? 부동산을 상세히 적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봅니다. 83페이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작위 의무인데, 이 부작위 의무는 뭐냐면요.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하지 말아 돼 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지금 박스 안에 3가지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해만 하면 돼요. 보세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어떤 분이 광고를 냈는데요. 보세요. 내가 이제 땅을 중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1260번지 땅 500평 20억 이래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땅을 거기서 20억 주고 살라고 딱 그 사무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1250번지가 없어요. 아예 신정동에는. 그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허위 매물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한 표시 광고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오잖아요. 그럼 부당한 광고라고 보면 돼. 이거 완전히 허위 매물이에요. 원래요 고객들을 낚으려고 이 짓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규정이 없을 때. 자, 2번째는 여러분 쉽잖아요.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부당한 광고가 아니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거는 2개 잘라냅니다. 거짓 광고 조문 하나 있고요. 과장 광고 하나 있고 따로따로 출제해요. 자, 마지막 3번째는요. 부동산 거래를 해치거나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줄 의도가 있는 광고. 근데 보세요. 어린이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라고 지문 나왔어. 그게 정당한 광고입니까? 부당한 광고지 당연히.
근데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가요.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자, 박스 안에 보면 제일 밑에 세 가지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보이죠? 그럼 기역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럼 중개 대상물은 존재하는데 거래가 안 된대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래. 어떤 게 있을까? 어제 계약된 거야. 이미. 무슨 말 알죠? 그럼 어제 계약된 거는 부동산은 무조건 있잖아요. 있는데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거 빨리 삭제하라는 거야. 안 하면 뭐예요? 부당한 광고로 처벌하겠다. 자, 니은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중개할 의사도 없으면서 광고를 해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건? 미끼로 쓰는 물건이에요. 주로 중개대상물은 여러분 나중에요, 사무소에 보면 그 마음을 다 이해해요. 불법하는 사람이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지 돈 들어가면서 광고하는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아파트 4억 5천짜리를 지금 중개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럼 4억 5천짜리 중개하는데 4억 5천짜리 딱 하나 올리면 거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고객들도 이제는 광고 보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4억 5천짜리 이제 실제 하나 올릴 때 내 사무소에서 진짜 비싼 물건 있죠? 5억짜리, 4억 9천짜리, 5억 2천짜리 같이 올리는 거야. 그 나머지는 중개할 의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 대상물이 실제 어때요? 거래가 잘 성사되도록 허위 물건 올린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중개 대상물은 존재하죠.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이것도 올리면, 즉 미끼로 쓰는 물건 올리면요, 이것도 처벌하겠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보세요. 디귿.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엄폐 축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엄폐 축소입니다. 그럼 일반 조건이나 여건을 엄폐 축소하면요, 이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라 돼 있죠. 그럼 소비자 속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이게 광고를 했다가 잘못돼서 처벌받은 사례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왜 아파트 하면은 아파트 위치가 있을 때 역세권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 뭐 숲세권도 있고 막 뭐도 많은데, 그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붕세권이라고 있대요. 붕세권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붕세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붕세권이란 얘기가 많이 뜨던데요. 붕세권은요, 붕어빵 파는 동네예요. 붕어빵 한 개 5천원짜리도 있대요. 한 개 5천원.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아파트가 자기가 이용하기에 편한 시설물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교통수단이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단어 쓰는데 보세요. 만약에 이제 어떤 아파트가 역세권이라고 돼 있고 광고가 나왔어. 그럼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제 실제로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여기서 어때요? 역세권 무슨 역까지 실제 200m 아래 낸 거예요. 실제 광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역하고요, 이 대상물인 실제 아파트하고요, 직선거리가 200m인 거야. 직선거리가. 근데 도로 따라서 쭉 가보니까요, 500m도 넘어,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전부 다 부당 광고로 처벌했어요. 입지 조건을 잘못했다, 이거 소비자 속이는 광고다, 이거야, 이거는. 그럼 이런 거 대안 된다.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도 이제 이거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역세권. 이제 예를 들어 울산 태화강역. 그죠? 요즘 경전시다니까 좋잖아요. 그럼 태화강역에 100m. 근데 실제로 어때요? 100m 안 돼. 넘어. 200m 가까이 돼. 그럼 처벌해요. 거기다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분 거리 돼 있잖아. 100m 달리기로 가면 5분이야. 근데 사람이 평균 걸어가는 도보가 4km 정도 되죠. 시속 4km. 그럼 그 정도로 갔을 때 5분이냐 10분이냐 따지는 거예요.
요즘은 부당한 광고하면 다 처벌해버려요, 이건. 그래서 조문을 상세히 만들었잖아, 지금. 아예 중요하면 없는 거 하지 마라. 거짓 광고나 또는 과장 광고 하지 마라.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거기다 은폐 축소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해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물어본다. 부당한 표시 광고로 본다는 거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보면요. 쌍괄 2번. 개공 아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업공사 아닌 사람은 절대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이제 지나서 배운 건데요. 보세요. 제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안 된다 했고, 자격증 절대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안 된다 했죠. 그 중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공사 아닌 사람들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개공 아닌 사람들도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개공 아닌 사람들은 뭐도 안 된다. 표시 광고도 할 수 없다 했잖아. 그럼 표시 광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아닌 자들은 했다 하면 전부 다 이거 형사처벌 받아요. 아닌 자니까 했다 하면 어때요? 1년에 1천만 원이야.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번 단락에 표시 광고 관련 제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표시 광고 관련 제재는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의무사항 중에요. 하라고 하는 거랑 하지 마라고 하는 거랑 어떤 게 처벌이 셀까요?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럼 광고할 때 이거는 명시하라 했잖아요. 명시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안 하면 이건요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얘는 하지 마라 했죠.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요 500만 원 과태료. 이거 5배나 많아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이건 개공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럼 애공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1년 이하치기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표기할 때 이게 가운데 곱하기 연산식으로 쓰는 게요. 앞에는 징역이고 뒤에는 벌금 이렇게 이제 표시해요. 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벌칙은 요거 아시겠죠? 100만 원, 500만 원, 1년에 1천만 원. 자, 표시 광고에 관한 부분이고요. 84페이지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이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그 설명하라니까 못하겠죠. 그럼 안다 하면 안 되잖아. 원래 안다고 하는 사전적 표현은 뭔지 아세요? 안다 하는 사전적 표현. 보지 않고 떠올려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 이게 안다예요. 근데 방금 모니터링 아시죠? 했더니 다 안 돼. 그럼 뭔데요?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그죠? 예. 저도 몰라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모른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외래어를 어때요? 조문에 쓴 거예요. 원래 외래어는 조문에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건 한글로 아무리 분석해서 쓸래도 어때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이제 실제 쓴 거예요. 자, 인터넷이란 말도 한글로 해석이 돼요? 굳이 하자면 인터가 뭐예요? 내부 맞잖아요. 영어로 하면 넷 건물이잖아. 그 내부망. 근데 만약에 조문에 내부망 이랬으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까? 아무도 못 알아봐. 그죠? 그래서 그냥 외래어를 쓴 거예요. 왜? 이제 한글화된 외래어. 우리나라 많죠? 라디오, TV, 피아노 이런 것들요. 그 법률 조문은요, 원래 외래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쓴다. 그럼 보세요. 어떤 광고일 때만, 인터넷 광고일 때만. 자, 인터넷 광고일 때만 무엇을 합니까? 모니터링을 한대요. 그럼 오프라인 광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광고 어때요? 전국적으로 하겠죠? 봐, 오프라인 광고는요, 지역 광고잖아요. 벼룩시장에 내든 게시판에 붙이든 그 지역에서만 한정된 광고니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 그죠?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인터넷 광고는 어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검색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그럼 잘못되면 어때요? 다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요. 모니터링 주체 보세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두 번째 줄요. 국토교통부 장관 돼 있죠.
그러니까 모니터링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국장입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건 뭐 간단해요. 시험에 나면 누가 나와? 등록관청. 등록관청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법 공부하면요, 이제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보세요. 방금 제가 인터넷 광고는 지역적으로 해요, 전국적으로 해요? 전국적으로 한다 했잖아. 그러면 전국의 개념이 들어가면 꼭 누가 나와요? 국장이 나와. 어떤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 있으면 등록관청 또는 시도에서 나오지만요, 전국 개념은 전부 다 국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요, 협회 지도감독은 국장밖에 못해요. 거래정보망 지정권자도 오로지 국장밖에 안 돼. 왜? 거래정보망이 전산망인데 전산망은 전국으로 다 퍼지잖아. 협회도 전국에 회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장만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광고다 보니까 국장이 모니터링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이제 거기 큰 제목 3번 가보세요. 큰 제목 3번 2번 참 2번. 자료 제출 요구돼 있죠. 또 쌍갈로 2번에 필요 조치 요구돼 있죠. 1, 2번 묶어 놓으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자기가 모니터링 할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요, 우리 광고할 때 왜 광고 사업주 있죠. 네이버 같으면 네이버 사업주예요. 그럼 국장이 이제 모니터링 해보다 보니까 광고가 뭐가 위반되거나 잘못됐어. 그럼 네이버 사장한테 어때요? 야, 이 사람 광고한 자료 한번 내려봐라. 그럼 반드시 어때요? 이 사람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해요.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이제 쌍갈로 3번 한번 보세요. 국토장관부터 자료 제출과 필요한 조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게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야 한다가 뭐예요?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위반 사실을 또 발견했어. 그럼 위반 사실 발견하면 어때요?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겠죠. 야, 광고 내려라, 국장이. 근데 장관시켰는데 안 할래? 이러면 어때요? 너 500만 가태료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국장이 모니터링권자죠. 누구한테 요구해요? 정보통신 서비스. 개공한테 요구한다 안 한다? 개공한테 위반을 한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요즘 바빠 안 바빠? 바빠. 공법 배우니까 어때요? 엄청 바쁘죠? 이 업무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밑에 3번 단락 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실제 위탁받은 곳이 어디냐 하는 건데요.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외우진 않는데 감은 잡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모니터링 기관을 다른 실제 업체를 넣어가지고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문을 또 안 낸 적은 없어요. 그럼 출제를 하긴 하는데 한 문제 만들 때 왜 오지 쓴다니까 지문이 5개 들어가야 되죠. 그 중에 구색 맞추려고 하나쯤 써요. 그래서 조문을 그냥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공공기관. 법 이름은 아예 필요 없다니까요. 법 이름은. 두 번째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자, 세 번째가 민법상 법인인데요. 민법상 이제 인터넷 광고를 감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좋은 일 하는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그런 좋은 일을 참 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했대요. 자기들이 감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국장한테 선택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모니터링 업무가요, 여기 위탁돼 있어요. 실제로 비영리 법인에다가. 근데 마지막은 보니까 이제 국장이 인정한 기관입니다. 보세요. 지금 모니터링 업무 수행의 전문 인력과 전담적을 갖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인정한 기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 공공기관, 정부청 연구기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짧게. 근데 사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요,
한국부동산원 냈어. 출제연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기관이 된다 안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100% 들어가잖아. 공공기관이라고. 거기 기관이라 해서요. 뭐 구청이나 시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도 한국부동산원은 어때요? 정부가 출연한 기관들이잖아. 또 그렇게는 안 낸다고. 수험생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막 억지 난이도를 만들어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외우시면 돼. 공공기관, 정부청 연구기관, 거기다가 민법상 비영리 법인, 국장 인정한 기관. 여기다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모니터링 기관들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이제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2년 전에는 이거 업무 절차가 시험에 이제 답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85페이지 봅니다. 모니터링 업무는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기본 모니터링.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얼마에 한 번씩 분기별로. 아, 이 단어가 중요하죠. 분기별로.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데 이거 매년 실시한다고 했어요. 매년 아니고 분기별로. 그럼 출제위원들도 참 이거 말 만들어내겠대요. 참 힘들 건데 어째 그래 잘 만드는지. 자,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수시 모니터링이잖아. 그 언제 한 번씩 할까? 수시로 하는 거지 뭐. 수시로.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의심될 때마다 하는 게 어때요? 수시 모니터링이에요. 위반이 의심될 때마다 하는 것. 수시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기본 모니터링이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거야. 그 절차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기본 모니터링은요.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데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12월 31일까지 제출해요.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요, 지금, 중개사법 말고도요,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조문은 공시법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우리 공시법쌤 지적하고 등기하는 거 아시죠? 공시법 수업했죠? 이번 주 화요일 날 공시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럼 공시법에서 왜 지적법 있잖아요. 그럼 지적법 안에서 12월 31일짜리가 딱 조문에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청량이에요. 우리가 청량 실제 수행자한테 청량 의뢰하죠. 그럼 청량 의뢰할 때 돈 낼까 안 낼까? 당연히 그 청량 수수료라죠. 그럼 청량 수수료는 누가 정할까? 국장이 정해요. 근데 언제 정할까? 12월 31일까지요. 매년 12월 31일 날 다음 해 한 1년 동안요. 청량 수수료 얼마로 하겠다 하고 국장이 정해서 이제 고시를 해요. 거기 이제 12월 30일 하나 나와. 여기서 이제 딱 하나. 그럼 12월 30일 딱 두 개죠. 기본 계획서. 그 다음에 청량 수수료 딱 두 개. 하나를 강의하면 막 두 가지씩 한다니까 내가. 나중에 다른 것들하고 연계해서 때 헷갈리지 말라고. 과목별로도 이게 헷갈리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요. 기본 계획서를 그럼 제출해가지고 기본 모니터링 했어요.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30일 이내에요. 이 숫자적인 개념은 중요합니다. 30일 이내. 그게 동그라미 3번, 상갈로 3번의 결과 보고 제출이고요. 근데 수시 모니터링은 그냥 계획서 내요. 수시로 하는 거니까 뭐 날짜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결과는 제출해야 돼. 언제까지? 15일이야. 15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분기별이죠. 그럼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할 때 몇 개월치 합쳐서 내야 돼? 3개월치. 분기가 3개월입니다. 그죠? 3개월치. 그럼 3개월치를 모아서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기간을 오래 줘야 돼. 왜? 보고서 쓰는 기간이 오래 걸려야 돼. 30일요. 근데 수시 모니터링은 몇 건이에요? 한 건짜리잖아. 한 건짜리. 한 건 할 때마다 조사하잖아요. 그럼 한 건짜리니까 보고서 쓸 때 어때요?
아, 15일이면 충분하지, 뭐. 2주만 주면 충분하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니, 30일하고 15일 요거 뒤바꾸니까 조심하면 돼. 자, 그럼 국장한테 이제 결과를 제출했어요. 근데 국장한테 그럼 결과를 제출하면 국장이 이거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모니터링은 인테 광고 할 때잖아. 광고를 누가 해요? 개공이 하잖아. 지금 앞에서 표시 광고 실컷 배웠잖아요. 그럼 개공이 표시 광고 할 때 인터넷 광고를 국장이 모니터링 하는데 여기다 업무가 위탁돼 있고 여기서 이제 업무를 하고 나면 국장한테 결과 보고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반 행위가 이제 발각됐어. 그 국장이 처벌해요? 중개사무소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장한테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요. 국장은 처벌 권한 있는 사람한테 통보해줘야 되겠죠. 그게 누굽니까? 그렇지. 시도사와 등록관청이에요.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중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 누굽니까? 등록관청이거든. 그래서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다가 어때요? 결과를 통보해주고 조치를 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남구청에서 이제 조치했어. 과태료 딱 부과하고 이제 했어요. 그럼 국장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아, 명령을 내렸으면 이제 업무하고 보고를 해야지. 알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 10일이네요. 여긴 날짜가 10일이야. 날짜가 다 다르죠? 30일, 15일, 10일.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링 업무는 사실상 우리 시험에요. 전부 다 날짜만 냈어요. 이거 30일, 15일, 10일. 그 다음 이제 요거 내면, 기관을 내면 여기서 이제 지문 한두 개 정도 참고로, 참고로 내는 거고, 이게 내면 이제 국장은 등록관청을 바꿔내고, 정보통신 서빙 됐는데 개공으로 바꿔내고. 아니, 모니터링은 사실 문제 나오면요. 완전 땡큐 문제예요. 왜? 답으로 어디 복잡하게 만들 내용이 없어요. 왜? 출제원들도 이 업무를 잘 모르거든.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얘가. 그리고 조문을 변형해서 내는 것 말고는요, 항목을 끼워서 낼 만한 구석이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잘 몰라요. 왜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뭐 2, 3년에 한 번쯤 출제가 되는 건데 작년에 출제를 해버려 가지고 또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반반쯤 돼요. 나올 확률이. 근데 사실 뭐 공부할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마치고요. 이제 86페이지 가봅니다. 86페이지. 자,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데요. 4호 신고예요. 4호 신고. 근데 보시면 제가 제목을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 돼 있잖아요. 실제 우리 시험에도 문제가 출제되면요.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틀린 거 고르세요 하고 내요. 이 복합적으로 내지 중개사무소 하나만 딱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두 개를 같이 내. 근데 이게 이제 그 용어에서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는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어요. 그러면 남구에서 중개사무소 하는 사람이 남구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남구에서 중개사무소 하는 사람이 저기 동구나 중구 갈 수 있죠.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이전이라고 그래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이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인 같으면 주사무소 이전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이전이고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그 경우의 수 세 가지가요. 경우의 수 하나하나마다 중요 항목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 정답으로 딱 나올 놈은 정해져 있어. 매년 그렇게 출제했고.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실제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전하고 난 뒤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난 뒤에. 그런 개념인데 거기 큰 제목 2번 한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
자, 개업공사가, 박스 그 제목 밑에 읽어볼게요.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되어 있죠. 날짜 꼭 챙기셔야 되고. 신고서와 개설 등록증,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확인서고요. 자,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한 등록한 신고가 된다. 관할을 보세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아, 그러면 신고 관청은 어디란 거예요? 이전 후 등록 관청이죠.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다 한다고요? 주사무소 관할 등록이죠. 그게 보시면 이제 이게 날짜는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럼 내가 이사를 하고 10일 안에만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신고 관청이 어디냐면요. 이게 조심할 게 항상 이거예요. 분사무소요. 이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인데 이게 분사무소 관할 소재지 시군구 이리 낸다니까요. 분사무소 이전하더라도 전부 다 어디다가요? 본사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돼.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에요. 이거는 자, 관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그 위에 서류가 있었는데요. 서류는 보시는 대로 보세요. 이전 신고서는 그 관청에 가서 쓰는 거잖아요.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등록증 꼭 첨부해야 돼. 등록증.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증 있어 없어요? 없죠.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설치 신고 확인서예요.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다면 틀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왜 분사무소 설치할 때 그렇게 강조했는데 분사무소는 절대 등록증이 없다고 신고 확인서가 있다고요. 그럼 법인인 개공이 주된 사무소가 나오면 등록증이고 분사무소라고 조건이 딱 붙으면 어때요? 설치 신고 확인서 무조건 와야 돼. 설치 신고 확인서. 자, 요게 이제 첨부 서류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첨부 서류를 가지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거기 지금 보시면 자, 쌍괄호 1번 가보세요. 이전 신고 처리 절차. 그 세 가지 경우에서 써놨죠.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 보세요.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그 뒤에 다만 붙어요. 별표 한 10개 해놔야 돼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의 이전이므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는 재교부해야 한다 써놨죠. 재교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관청에서 우리 서류 받으면 돈 내야 되죠. 수수료 납부해야 돼. 근데 같은 등록관청 안에서 옮기니까 내가 굳이 등록증을 재교하고 그 내가 쓰고 있던 등록증을 그대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럼 쓰고 싶다가 뭡니까 하면요. 요거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에 이전했을 때만 관할구역 외에 이전했을 때만 관할구역 외 이전만요. 근데 이 관할구역 외를 관할구역 외라고 뭐 엄청나죠. 이거는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당하느냐면요. 문제에다가 조건 줄 때 제일 많이 당해요. 문제에다가 이리 줍니다. 보세요. 자,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러네요. 그 문제에서 관할구역 외로 옮겼다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1번 등록증 재교부해야 된다. O죠. 2번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 X잖아요. 근데 수험생이 외는 그냥 머릿속에 없고요. 이것만 떠오르는 거야 자꾸. 자, 그럼 문제에서 또 조건을 바꿔낸다. 외라고 어떤 출제는 한번 냈으니까 어때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틀린 거 그래서 했는데 박스 문제 냈는데 기억에 내려냈어요. 등록증에 그죠? 재교부해야 되며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는 없다. X죠? 아, 내로 이전이잖아. 그럼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가 있네요. 그럼 주소 바꿔서 돌려준다니까요. 그럼 이거 수수료 내 안 내요? 안 내지. 내가 들고 간 등록증에 주소 바꿔서 받았는데 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수수료 안 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한다. 그럼 수수료가 되게 비싼 것 같다 그죠? 1,000원이에요. 비싼 건 아닌데 전략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죠.
저도 중개사무소를요, 예전에 부산 강서구에 강동동에서 하다가 대제동 옮겼거든요. 그 대제동 옮기면서 이전 신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 신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나 싶어가지고 이제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해주세요 했어요. 이건 요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재발급해주니까. 그럼 제가 주소 바꿔서 돌려주세요 했더니 이 공무원이 빨간 볼펜 가지고 주말을 해요. 주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빨간 줄로 껐다는 거죠. 거기다가 껐고요. 공무원 자기 도장 찍고요. 위에다가 새로운 주소를 볼펜가 써요. 등록증이 너무 지저분해.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잖아요. 게시하는 서류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주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건 덮어놓고 재교부해 주세요, 재교부. 1,000원 주고 재교부 해달라 했어. 아예 주소를 그냥 화이트 같은 걸로 딱 지워버리고 어때요? 깨끗하게 인쇄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손으로 써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무소 하면요, 이거 웬만하면 재교받지, 이거 변경사 지어서 교부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조문에 있으니까 이거 출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 정도는 모를 것이다 하고 내는 거예요. 왜? 상식으로 잘 안 통하는 부분이거든 이게. 근데 반드시 어때요? 관할구역 내 이전했을 때만. 자, 그 절차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라고 돼 있죠. 여기는 등록증 반드시 어때요? 재교부 하셔야 됩니다. 재교부.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가 없죠? 안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그럼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야 된다. 재교부가 원칙인데 이것도 보세요. 다만 분사무소가 동일 관할 지역 내라고 돼 있죠. 내. 그럼 중개사무소든 분사무소든 관할구역 내에 쓰다면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싼 걸로 2번은 방금 이제 이전 신고 시 제출 수리 보신 거고, 4호 절차 보겠습니다. 4호 절차 중에서 싼 걸로 3번 보세요. 서류 송부 요청 및 서류 송부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밖으로 옮기면요, 종전에 등록관청이 자기가 갖고 있던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요. 그게 송부 절차인데, 그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돼 있죠. 그럼 외로 옮겼을 때만.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세요.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고서 요청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럼 자기가 이전 신고 받았으니까 어때요? 서류 송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서류 송부해 주세요 하면 어때요?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다 어때요? 서류를 보내줘야지요. 서류 송부하는 겁니다. 근데 송부하는 서류가 지금 87페이지 보면 그 박스 안에 심화 보이죠? 송부 서류. 근데 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서류는 가끔 출제를 해요. 가끔. 그래서 첫 번째가 등록대장. 등록할 때 만들어놨던 등록대장이고요. 두 번째는 등록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마지막이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이 관련 최근 1년간의 관련 서류. 이런 서류들을 송부합니다. 근데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행정처분 내린 서류를 보내주면 되는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관련 서류 보내주거든요. 그럼 관련 서류를 보내준다는 것은 당연히 위반행했는데 아직 행정처분 내리기 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왜 보내줍니까? 하면요,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처분을 누가 내립니까? 하는 건데요. 그게 보세요. 자, 이전 신고 전에 위반행했죠. 근데도 행정처분 누가 내려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내려요. 이전 후에. 그래서 제일 밑에 그 박스 4번 보세요. 사각 제목의 4번. 행정처분에 관할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줄에 콤마 뒤에 보세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고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게 많이 내니까. 아무리 신고하기 전에 위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마지막에 딱 들킨 곳에서 어때요? 처분 내려버립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자, 근데 이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요, 사후 절차가 서류 송부 내는 게 없어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다 했어요? 주사무소 했잖아. 그 모든 사무소 이전이든 아니면 설치 신고든 주사무소 본사에 다니까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가 아예 없고요. 분사무소를 실제 이제 관할하는 그 시군구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야, 너희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나갔다. 너희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들어갔다. 그건 알려줘야 되죠. 그게 마지막 통보인데요. 그 위에 보세요.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쌍으로 4번이에요. 이전 신고사항에 통보되어 있죠. 분사무소 이전 경우에 하나인데 돼 있고, 보시면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받은 등록증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 관할하는 시장 건축 도농구청에 이를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통보만 했지. 통보만 했지 사실은 이제 나머지 절차가 없습니다. 그거요. 자꾸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문에서 뒤에 배우긴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사후 절차 중에 하나가요. 종전의 사무소는 간판 철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얘도 같이 출제를 잘해요. 그럼 우리가 간판을 철거하는 사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전 신고, 두 번째가 등록 취소, 세 번째가 실제 폐업이에요. 그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했잖아요. 그럼 옛날 사무소의 간판 어때요? 철거하고 하셔야 돼요. 요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거기 위반 시의 제재가요. 이전 신고가 난 위반. 그럼 요 10일 안에 신고했더니 10일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뭐 제일 가벼운 처벌인데. 근데 이전 신고를 10일을 넘겼다고 해서 100만 원 과태료 받은 개공이 있습니까? 하면 절대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부산시 강서구에서, 그죠? 강동동에서 사무소 하다가 대제동 옮겼어요. 그럼 강서구청 가서 이전 신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뭐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깜빡해가지고요. 이전하고 나서 30일이 지났어. 그럼 한 달 지나가지고요. 이전 신고하러 갔어요. 그럼 이전 신고서에 이제 이전한 날짜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전한 날짜를 30일 전이라 적을까요? 10일 이내라 적을까요? 그 다 10일 이내로 적잖아. 어제라고 적는다니까, 어제. 그럼 관청의 공무원이 내가 언제 이전했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옆에서 고발해가지고, 공무원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전 한 달 전에 했다 하던데, 왜 이전 신고 늦게 했냐? 그럼 뭐라 하면 돼요? 그냥 아이락 하면 좀 그렇잖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한다고 내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 우리 사무소. 할 말 없죠? 왜냐하면요. 우린 사무소가 항상 뭐예요? 선확보예요. 선확보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때도 사무소 미리 엮고 가죠.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사무소 미리 엮고 가죠. 이전 신고할 때도 돼요. 사무소를 미리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얻어놓고 이제 이사 가거나 얻어놓고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처벌받을 사례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뭐, 근데 이제 시험은 매년 나오니까. 자, 이전 신고 절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래 계획은 휴폐까지 하고 마치면 깔끔한데, 그게 안 되네요. 이제, 아무튼 열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에는 휴업 및 폐업 신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